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0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20일부터 서울 로또 아파트 줍줍이 어려워진다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규 주택 청약이 1순위, 2순위 신청자 가운데서 가점자나 추첨자로 뽑고요. 그다음에 예비 당첨자 뽑고요. 그다음에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이 돼서 남으면 남은 물량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이라는 방식으로 공급을 했었죠. 그런데 무순위 청약이 새로운 투자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무순위 청약에 대한 응모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역 아파트 청약 1순위의 예비 당첨자 수를 공급 물량의 무려 5배까지 늘려서 결국은 무순위 청약이 혜택에 돌아갈 수 없게끔 사실상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왜 예비 당첨자의 5배를 선정을 했을까요? 일단 얘기는 그동안 무순위 청약을 했던 사람들이 비율이 5배 정도 된대요. 그래서 5배 했대요. 네. 근데 무순위 청약 제도가 네. 이게 지금 도입된 지 얼마 되지도 되지도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 제도는 원래는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 이 청약 제도에 따라서 분양하고 나서 그래도 계약이 안 되는 거는 어쨌거나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빨리 팔아치우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모델하우스에서 줍줍을 하기도 하고 선착순으로 팔기도 하고 또는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별도로 또 따로 청약을 받아서 팔기도 하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아파트 투유 들어와서 청약해라, 결제원 들어와서 금융결제원에서 해라라고 해서 이제 무순위 청약, 사전 무순위 청약, 사후 무순위 청약이 나왔는데 이제 이 내용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것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재당첨 제한이라든가 어차피 미계약분을 갖다가 하는 거니까 이런 규제들이 없다 보니까 넣어서 되는데 좋은 게 되면 계약하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넣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수? 그러니까 이 딱 되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또 의도적으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분양 대행사라든가 건설회사나 이런 쪽에서 막 야 건설회사 직원들 이제 관계자들 니들 좀 넣어봐 뭐 이렇게 해서 물량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을 있겠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뭐 이건 카더라니까. 근데 이런 이 내용에 따라서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뭐 또 미계약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예, 계약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네. 계속 이 지금 이번에 또 갑자기 바꾸겠다라고 한 이유가 또 나온 게 첫 순위가 무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무주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진짜 청약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더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된다. 결국 지금 무주택 아니면 가점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지금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을 계속 배려하려고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를 하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얘기도 무순위 가기 전에 그러면 예당은 이제까지 예비 당첨자 선에서 요만큼 뽑던 걸 갖다가 예당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려줄 테니까 예당은 어쨌거나 청약 제도에 따라서 청약을 하는 거고 그 예당 뽑는 날 갈지 말지 결정하는 거에 따라 가서 결정하고 나서 안 하면 이제 그때 페널티가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예당을 많이 늘려가지고 제도 안에서 최대한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분양받으려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넓혀주고 기회를 많이 주고 무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낮추자. 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그 뒤쪽에서 기존의 유주택자들이 어떤 투자 목적으로 주택 새 아파트를 받아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줄여보자라는 어떤 의지가 반영된 제도 개선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면은 지금 청약 당첨도 되고 예비 당첨도 됐는데 미계약을 해요. 그래서 지금
경쟁률은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였지만 미계약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굳이 또 이렇게 내용을 발표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줍줍이 걱정할 만큼 그렇게 위험도가 높은 건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만큼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딱 보면 그런 거예요. 정부가 지금 내세우는 정책들 이런 거 보면 네. 일단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무주택자를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든 네. 이 새 아파트가 유주택자들,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의 손에 가면 안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언론에서 자꾸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집주비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 그럼 또 괜히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질까봐 이제 그런 부분 언론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고 그런 얘기 나오고 무순위 청약 난리 났다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얼른 그때부터 손봐가지고 지금 요번에 굉장히 빨리 내놓은 게 결국 그런 언론의 반응들이나 무순위 청약 제도가 어떤 식으로 시장 반응을 불러일으킬까를 놓고 보다가 이렇게 좀 약간 과열되는 모양새가 보이자마자 그냥 바로 준비했던 거 때려서 후속 조치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줍줍이란 신조어가 생기면서 결국은 무순위 당첨이라는 새로운 부동산 투자의 기회가 이제 사실상 날아가게 되는 그렇죠? 근데 투자 무조건 잡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사실 이 사례 관련해서는 되게 흥미로운 사례가 진짜 이 청약 시장에서 되게 이런 경우도 보기 힘들었던 게 홍제 3구역 재개발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분양도 되게 늦어져서 계속 언제 나오냐 말이 많았고 이제 중간에 모델하우스 불나가지고 또 한번 이슈가 됐고 그리고 이제 실제 분양하고 나서는 청약 경쟁률이 그래도 꽤 높게 그러니까 되게 고분양가로 나오면서 한번 또 논란이 됐고 생각보다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와서 시장에 에너지가 있다. 라고 또 논란이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계약을 해봤더니 미계약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시장 이거 사람들이 역시 분양가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논란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미계약분 대상으로 해서 무순위 줍줍을 했는데 줍줍은 또 통장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죠. 논란이 됐는데 또 줍줍도 미계약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되게 논란이 됐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에너지가 결국은 생각보다 별로인 건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청약을 안 하나. 또는 무순위 청약은 그냥 한번 넣어보고 좋은 거 되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런 생각이 들다가 실제로 들었는데? 이제 그 무순위까지 끝나고 나서 진짜 모화 줍줍을 했더니 난리가 났죠.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엄청 와서 줄 서고 이제 그 줄 쓴 사람들의 상당수는 보통 업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보통 이제 업자들이 많이 와서 그런 것들 하거든요. 실수요자도 있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줄 서가지고 뭐 완판 다 이렇게 분양이 결국은 시장의 에너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되게 높다라고 생각했지만 기존에 그러니까 이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먹을 게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약간 고분양가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할까 말까 되게 진짜 고민하다가 결국 당첨까지 되고 나서도 계약을 포기하는 형태로 어떤 지금 시장을 보고 있지만 지금 결국 마지막에 와서 그 모델하우스에 줄 서가지고 난리친 사람 줍줍 쪽들은 실수요자라기보다는 투자자 베이스의 사람들이거든요. 야, 새 아파트 받기도 힘들고 청약통장 없어가 아예 넣어볼 생각도 못했는데 이거 일단 하면 가면 먹을 게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뭐 크든 작든 생각했으니까 그 난리를 쳐가면서 줄 서가지고 받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관점 자체도 이런 유주택자 또는 이 투자자 관점에 있는 사람들이랑 진짜 통장 하나 써가지고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이랑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게 이번 사안에서도 좀 보인다. 그리고 정부는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어주고 싶다. 무주택자들 또는 이제 진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고자 이런 제도 개선안을 어쨌거나 고민했다라고 생각됩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늘려줘도 실제 이 분양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안 받을 수
있고 뭐 예당을 뽑는 숫자도 예당 미달 예? 뭐 경쟁률 5대1 이상만 나오면 5배까지 준다고 하면 뭐 미달은 없겠습니다만 이제 뭐 또 봐야죠. 계산안 나오면. 예.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시장의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사실상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래서 나중에 가서 뭐 줍줍이 뭐 해가지고 또 뭘 했다 이런 얘기 나올까봐 미리 다 처방전을 세게 미리 내려놓는. 플랜 B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바꾸고 되면 가자를 그냥 바로 연달아서 그러니까요. 준비했던 걸 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청약 통장 없이 이런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었고 또 무순위 청약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남 불패가 옛말이다. 재건축 로또 분양 시대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4,500만 원이 넘는 단지들이 분양을 통해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일단 분양으로 전부 다 이어질지가 미지수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DH 포레센트가 62세대 모집에 996건을 접수를 받으면서 16.06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DH 포레스트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4,569만 원이었다라고 밝혀지고 있고요. 자, 다음에 방배 그랑자이가 256세대 256세대를 분양하는데 2,092건이 접수를 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8.17대 1. 방배 그랑자이도 평균 분양가는 4,687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59제곱미터 자세히 얘기하면 24평 아파트가 10억에서 12억 3천 정도 분양가고요. 그다음에 84제곱미터 즉 뭐 34평 아파트가 최고 17억 3,600만 원에 분양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지금 보면 분양가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미달이 안 나고 청약을 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일단 언론에서는 분양을 다 마감을 할지가 의문이었다. 그리고 또 실제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또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쉽게 청약할 수 있는 단지가 아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얼마 안 되는 단지들입니다. 두 개 다. 그러니까 애초에 재건축 두 개 다 재건축 아파트인데 그렇게 큰 규모의 재건축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대에서 소위 말하는 대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급의 아파트는 아니었고, 그러나 전통적으로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결국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수요는 있는, 지금 뭐 여기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경남 아파트 재건축한 건데 이 동네에서 중대형 평형 중심으로 지어져 있어서 옛날부터 부자들 많이 사는 그런 아파트였거든요. 약간 언덕 위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통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의 새 아파트고, 그래서 이 청약 경쟁률 나타난 것도 그렇잖아요. 먹을 게 많아서 투자하면 굉장히 차익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청약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동네에서 그냥 나는 새 아파트를 구하고 싶은데 기존에 지어져 있는 새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이 교체 수요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요. 그냥 뭐 요 정도면 뭐 괜찮다 생각해서 그런 실수요자들이 어떤 중심으로 청약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장님 보시기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이동이었다라고 예. 보시는 건데, 일단은 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분양가가 9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네. 9억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잔금 대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 뭐 대출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을 받아서 실제 청약을 하려면 사실상 현금이 10억 정도는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현금 10억씩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교체 수요라고 하면 기존의 자산 집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을 바꾼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오래 살았던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도 비싸니까 그냥 약간 더 주고 간다. 어차피 새 아파트 가는데 기왕 요번 텀에 재건축 마무리가 돼서 새 아파트 되는 거니까 있는 동네에서 새 집으로 바꾼다. 뭐 이런 개념으로 현금이 10억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팔고 옮기지 또 뭐 세 주고 옮기지 뭐 이런 목적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수요들 이게 막 10,000개 이렇게 나왔으면 5,000개 10,000개 나왔으면 그 수요가 충분히 그만큼 받쳐질 만큼 있을까 알 수 없지만 60개 뭐 250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동네 주민들 숫자가 얼마인데. 그래서 뭐 그 정도만 해도 또는 인근 지역에서 좀 더 좋은 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만 하더라도 이 방배동도 여기도 지금 여기 방배동 아파트 얼마예요? 여기 아파트도 만약에 여기 아파트 지금 이 연차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새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비교적 새 아파트이긴 하지만 근데 기왕이면 새 걸로 갈아탄다라고 하면 비슷한 금액 또 조금만 더 주고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네.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현금이 많은 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도 안 믿겨. 뭐야? 이런 아니 사람이? 현금으로 이게 중도금 대출 안 될 경우에 음. 현금으로 진짜 이 돈이 있나? 근데 이거 근데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은 잘 몰라서 저는 청약 이런 걸 아예 그러니까 청약으로 아파트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또 이게 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워낙 그때그때 다르고 단지마다 달라서 그런데 이거 지금 1주택자가 청약하고 당첨되면 처분 조건부 이런 거 쓰면 되지 않나? 글쎄요. 그러니까 잘 기존 모르겠어요. 주택 처분한다라고 해서 약정 걸고 해서 하면 안 나오나? 제가 알기로는 네. 여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여기는 있어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요새 시장이 움직이는 게 실수요 위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 많더라라는 얘기를 사실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근데 그 이 부분은 청약은- 확실히 있어요. 현금 지금 들고서 음.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서 있어요. 이 얘기가 음. 이제 제가 이 만나서 얘기 들어보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보면 가격 좀 조정받으면 하려고. 왜냐하면 보세요. 작년 우리가 작년 9.13 대책 나오기 전까지 거래량이 폭증했잖아요. 작년 1, 2, 3월에도 거래가 엄청 많았고 그다음에 7, 8월에도 거래가 엄청 많았잖아요.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산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산 사람이 많았으면 뭐 한 사람이 많아요? 판 사람도 많아요. 판 사람들 뭐 했어요? 돈 받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다 써서 없어졌어? 아니죠. 들고 있죠. 그래서 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재진입 타이밍 보거나 또는 뭔가 상황 보면서 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판단돼요.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얘기했으면 하는 부분이 일단 분양가 어때요? 소장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비싼 고분양가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렇게 고분양가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일단은 인근 시세가 그 정도 또 받쳐주니까 네. 또 분양이 안 될 터무니없는 가격에 분양 가격을 책정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또 이 분양 가격에 책정을 해서 분양을 했어도 경쟁률이 미분양이 안 나고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 에너지가 남아 있고 또 이런 비싼 아파트라고 불리우는 아파트들도 청약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사실 존재한다. 미계약은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얼마나 계약률이 높게 나올지는 열어봐야 아는 거고 또 무순위 청약도 해놨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 결과 나와보고 하면 또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시장의 수요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이 지나고 나면 검토해 보겠죠. 앞에 효성 해링턴 같은 경우는 9억 미만의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요거는 지금 거의 20억 가까운 16억, 17억, 17억대 시장이니까 좀 봐야죠. 이쪽은 어떻게 생각보다 탄탄하면서 완판이 금방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약 경쟁률이 미달이 안 됐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가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가 비싸다란 얘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과연 어느 정도 계약을 할지 미계약분이 얼마나 나왔다는 얘기가 들릴지 요거는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내내 뜨거운 감자였죠.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3기 신도시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특징이 뭐냐면 1기, 2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이 있는 지역에다 3기 신도시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일단 첫 번째 특징인데요. 너무 재밌는 거 사실은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조용하다라고 다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지금 같은 타이밍에 3기 신도시를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해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수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굳이 지금 했을까?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응. 이제 정부도 신도시라는 표현을 쓰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거 공급 대책 얘기할 때는 신도시라는 표현 안 썼거든요. 이 신도시라고 하는 명칭을 쓸 수 있는 면적이 아니어서 근데 이제 신도시라는 얘기를 쓰고 그 당시에는 뭐 100만 평 규모였나요? 아무튼 그 규모 어느 정도 규모의 신도시 개념은 아니고 이제 그런 특지 공급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 아무튼 이제 신도시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이슈인 것 같고요. 이게 원래 6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2차분 발표하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더 준비되는 대로 3차분은 올해 2019년 6월 정도에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들이 되게 있었고 대체 어디가 3기 신도시 마지막 이제 공급분이 될 거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했는데 한 달 정도 지금 5월 7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지난주 월요일까지 이제 대체 휴일이었잖아요. 근데 화요일 날 갑자기 이거 발표한다고 해서 되게 뜬금없었어요. 아니 뭐 왜 벌써? 그러니까. 그래서 아는 기자분들한테 좀 빨리 좀 줘봐요. 그랬더니 이거 엠바고도 안 푼다고 다 네모 비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모른다고 그때 이제 직접 얘기하면서 그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그날 오전 기사까지만 하더라도 기사는 뭐 광명, 시흥, 유력 뭐 다 그렇게 나왔는데 유력은 개뿔 전혀 다른 데가 나왔죠.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걸 했느냐? 근데 많이들 지금 이 추정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불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이 별별 수다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강남 쪽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뜨겁다. 그리고 인기 지역들 중심으로 다시 달아오는 모양새를 보이고 매수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거를 정부가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니터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뭔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흔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약간 좀 빨리 발표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도 별별수다하면서 이제 시장의 반응과 분위기는 전해드렸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대했던 것보다 가격 하락폭이 작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조금 더 빠져줬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생각보다 가격이 빠지고 있는 찰나에 거래가 돼서 급매물이 소진이 돼버리니까 이거 잘못해서 또다시 반등을 해버리는 시그널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또 판단을 하니까 급격히 서둘러서 발표를 한 것 같고 거기에 따라 또 투기 수요 유주가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보완치고 그러고 나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에 저는 상당히 무게감을 두고 있는데요. 수요층들한테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불안한 거죠. 정부에서 불안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시그널을 좀 주고 싶었던. 그런 시그널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지금 집 사면 손해다. 라는 얘기들이 기사들이 쭉줄이 따라 나오고 있어요. 왜 손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기 신도시가 입지가 더 좋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공급이 교통편이라든지 뭐 자족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서 할 거라서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청약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기다렸다가 삼기 신도시 공급하는 거를 지켜보고 해라. 뭐 이런 식의 시그널을 계속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세요. 신도시 일단 공급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뒤 공급일지는 좋은 위치에다가 결국 지금 뭐 남양주라든가 아니면 하남이라든가 그다음에 요번에 지금 고향 창릉이라든가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제 요런 데 그다음에 과천까지 해서 이런 라인들이 사실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치들은 서울 진짜 바로 옆에 그린벨트들 풀어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2기 신도시들에 비해서는 훨씬 가까우니까 좋고 그다음에 특히 요번 내용에는 기존의 2기 신도시 때 교통망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이 결국 서울의 이 수요를 분산해주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제 또는 너무 오래 걸린다. 이제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고려해서 특히 이제 광양철도라든가 요번 발표 자료에서도 보면 BRT라고 해서 철도하고 이제 이 이 주거 지역들을 잇는 새로운 교통망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발표한 느낌은 있어요. 발표한 느낌은 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공급할 건데 지금 집 사고 싶은 사람의 수요를 그 나중 시기까지 잠재우면서 있을 수 있느냐가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공급 대책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서울 안의 부동산 시장 가격이 주로 불안한 내용을 잡기 위해서 수도권, 서울 주변에 있는 수도권을 조진단 말이에요. 그쪽에 공급하는 형태로 자꾸 대처를 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서울 도심만의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서울 안에 있는 새 아파트들 또는 재건축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들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의 지가가 불안하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결국 사람들 수요가 되게 쏠리는 그 물건들을 공급 더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정부의 대처는 그거는 민간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민간이 개입하면 사고 팔 수 있으면 가격이 불안할 거니까 그건 하지 마. 그래서 재건축 억제책,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든가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을 부과하는 내용이라든가 사업이 가는 단계에서 어떤 장치들을 막 만들고 재개발도 그런 제한 못하게. 장치들 해제하게끔 하고 이런 장치들을 만들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도심지 내 주택 공급 방법을 되게 억제하면서 공공이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공공주택지구 지정하고 이런 거는 이 정부 또는 이제 LH 뭐 이 도시공사 이 지방공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의 개입이 거의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주택 공급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어떻게든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발표하고 나서 이제 3기 이번에 이제 마지막까지 얘기를 했지만 시장의 반응들 중에서 서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서울 투자자들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만의 성이 이렇게 한번 더 만들어졌다. 고향 창릉이 아무리 좋아봐야 그 안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뉴타운만큼 말 그대로 인서울만큼 좋겠냐. 결국 하나의 급관이 채워지면서 그 거리상으로 지어지는 그 신도시 외곽에 있는 2기 신도시라든가 1기 신도시라든가 기존 신도시는 완전히 이제 망하는 길로 가게끔 되는 거고 그 안쪽에 있는 도심 안에 있는 기존에 지어진 새 아파트들이나 이런 애들은 더 공고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거다. 그런 식으로 지금들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양극화잖아요. 이 신도시 정책 자체가 부동산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어떤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서울주의자, 서울 투자를 주로 하는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별로 걱정은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위례 신도시라든가 뭐 사실 이게 이 공공주택 지구가 원래는 보금자리 주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하겠다 2009년에 발표하면서 그때는 좀 약간 좀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거론됐던 지역들은 세곡, 내곡, 강남 한복판이거든요. 강남 바로 밑에 있는 지역에다가 싸게 막 물량을 쏟아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열받죠. 나는 민간 사업으로 하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6억 나오고 5억 마포 그 당시에 마포의 조합원 분양가가 6억 초반 5억대 후반 나오고 그랬거든요. 조합원 분양가가 30평형대 6억 나오는데 강남에 일반 분양가 4억 때리겠다라고 하면 환장하는 거죠.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그런 아주 우량 알짜 물량들이 있었지만 이번 지금 나온 거 보면 알겠지만 다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이런 정도에다 짓는 거잖아요. 애초에 가격이 폭등하면서 문제됐던 거랑은 전혀 다른 클래스에 있는 시장에 공급을 하면서 얘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애초에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 17억짜리 분양 청약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그 부천 대장지구 물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장의 공급을 이렇게 만드는 걸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딴 나라 얘기니까 시장이 그렇게 차별화될 거다. 별로 이제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정부에서 고민도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이걸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제가 이 얘기를 꺼냈던 이유가 무주택자가 조금 기다려도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보를 좀 드리려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 다 때려 맞고 그쪽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이 거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다 때려 맞고 그런데 거기를 풀어주자니 부동산 시장이 미쳐 날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그동안의 1기, 2기 신도시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 공급을 해버리면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바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서울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나 여기서 출퇴근은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해버리니까 서울하고 가까운 곳에 무조건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서울하고 무조건 가까운 곳에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일단 다급하니까 붙여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따가 나는 후폭풍에 대한 생각들은 안 한 거지 지금. 그래서 그렇게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또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서울은 남동쪽으로 가야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서북쪽이에요. 이게 지금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나왔던 데들 남동은 있었죠. 네.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그러니까 남서, 북서, 북동, 남동에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네. 물량들을 좀 배정하지 않았나 네. 싶어요. 그래서 네. 얘 자체 이번에 발표한 3기 신도시에 관련된 발표 자체는 사실상 시장에 우리가 신도시 공급을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우리 믿고 좀 더 뭐 동참해 달라든지 뭐 이렇게 경고망동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움직이지 말아 달라 이런 식의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시그널을 주기 위함이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발표 좀 자체가. 긴 얘기니까.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번 내용에서 주목해야 된,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저는 서울의 대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주택 공급 대책의 판을 신도시 중심으로 이런 주택 공급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판을 짜놨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든가 우리들도 그렇게 정보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왔을 때 이게 서울 부동산 시장 가격을 잡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사실 생각이 없어. 없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뭘 기준으로 보냐면 창릉에 분양받으면 좋을까? 대장에 분양받으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얼마에 나올까? 여기에 뭐 이런 거 들어간다는데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쪽 포지션 뭔가 이 안에 기회가 있을까 정도 식으로 소비가 되는 거지. 애초에 원래 의도했던 본질에서는 사람들이 조금 다른 형태로 지금 정보를 소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제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안건이 처음 터졌을 때 공급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할 때 서울시랑 국토부가 계속 대립했잖아요.
국토부는 서울시에다 그린벨트 내놔라. 서울시가 깔고 있는 그린벨트 내놔서 그 안에 주택을 내놔라를 요구를 했고요. 서울시는 아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그린벨트는 후대를 위해서 들고 있을 거다. 안 놓고 있는 거 마른 걸레 쥐어짜서 집 만들어 내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섰는데 그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이겼어요. 안 내놨잖아요. 서울 안에 어쨌거나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하는 택지가 이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 서울 안에 말 그대로 서울 안에 진짜 공급 물량이 좋은 게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그 수요들 서울 안에서 얻으려고 했던 수요들을 어느 정도 분산하는 데에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의 대응에서 얘기 나오는 이 공급 물량들을 보통 보면 대부분 이런 겁니다. 철도 용지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무슨 공공청사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개 중에 이제 지을 수 있는 택지 중에서는 일부 이제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는 서울시도 그래서 공급을 내놓겠다라는 것들은 어쨌건 요번에 3차 공급 물량에서도 10,000호 정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10,000호가 뭐냐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우리가 지금 분양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아니라 거의 임대주택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철도용지에 지어진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나요? 철도 땅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공이 주도하는 이제 임대 목적의 주택들 공급이 될 거고요. 결국 그래서 이번 세 차례 공급 대책에서 언급된 서울시의 공급 물량들은 어떤 수요자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물량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그러니까 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이 주택 주거 배려계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청년, 그다음에 뭐 신혼부부, 노약자, 뭐 장애인, 뭐 이런 배려계층들에게 어떻게 주택을 싸게 줄 건지에 대해서 그런 공공에서 공급을 할 거냐에 대한 비중들 되게 둬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서울시 안의 공급 물량들은 그런 주거 복지의 형태로 소비가 될 가능성이 되게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럼 결국 뭐냐면 똑같이 주택 공급의 부족이라든가 장기적인 주택 공급을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어떤 그런 부분의 공급은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 이런 쪽의 수요였다라고 하면 서울시가 내놓은 어떤 주택 공급의 카드는 그냥 임대 사세요. 이제 이런 쪽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지만 주택 공급이지만 임대 공급이냐 분양 공급이냐도 전혀 다른 온도로 일단 정책이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가려운 데는 여기인데 팔이 가려운데 다리를 긁는 꼴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번 시장이 이렇게 가라앉을지 다시 또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에 카드를 안 썼기 때문에 서울시는 아직 또는 정부도 아직 서울시 안에 있는 그린벨트들 또는 진짜 좋은 알짜 그린벨트들 이제 남동권에 연접해 있는 그린벨트들이나 이런 것들 아직 여전히 물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꺼내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점으로도 서둘러서 이렇게 해서 일단 불 붙기 전에 미리 사전에 그 처방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3기 신도시 이번에 발표가 됐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하나 마무리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 문제는 저는 시장에 이거야.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거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 그 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다 영향을 미치죠. 수요층들도 매수를 조금 미루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빨리 공급이 될 것이다. 언론에서는 무슨 소리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교통망들 이거 언제 한다고 어느 세월에 한다고 이제 여기서 내놓은 이 청사진은 일단 그림상에 있는 거다. 실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시점까지 되려면 경전철 이 경전철을 짓고 전철이 확대가 되고 뭐가 들어오고 이거는 오래 걸릴 일이다. 한참 영향을 미친답니다. 저는 미칠 수 있는 부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라에서 뭔가 큰 일을 했는데 영향이 전혀 안 미치진 않겠지. 그렇죠. 그게 미치긴 미치는데 뭐 생각했던 것처럼 무주택자가 기다려서 3기 신도시를 청약해야 되는 상황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 네, 그렇죠. 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3기 신도시 받으려고 집 안 무주택자를 앞으로 6, 7년을 더 유지하는 그런 사람은 최소. 없겠죠, 얼마. 예. 그래서 발표하는 내용이 마치 지금 당장 뭔가 영향을 미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평균 10년 정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거 알고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일본 다마신도시처럼 몰락하는 배드타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심각한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로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기, 2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좋다라는 건데요. 물론 서울에 대한 관심,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서울에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벌써 발표함과 동시에 1기, 2기 신도시의 집값이 엄청나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가 예상을 못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집값이 잡혔으니까 좋은 거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맞나요? 그런 거예요? 맞나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네. 1기, 2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피해 의식에다가 정부 정책의 불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거고 실제 집값도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집값 잡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보면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일산 쪽에 이제 지역구시잖아요. 비례대표 나온대요 다음에. 네. 그래서 블로그 가서 보면 네. 아주 그냥 안부를 묻는 글들이 네. 아니 이렇게 지역 주민들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비수를 꼽냐라면서 엄청난 분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답답하겠죠. 그래서 비례대표 나온대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산 집값은 약 5천만 원 정도 급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 운정 신도시 중에서도 명품 주거 단지라고 불리웠던 한빛마을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한 2,100만 원 정도 호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또 하나 궁금한 것들은 1기, 2기 그러면 신도시 주민들은 현재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일 만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 1기, 2기 신도시의 수십만의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3기 신도시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왜요? 그거는 알아서 하셔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정책을 냈고, 그러니까 거기 자, 사시는 분들한테 근데 조언을 하자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망에 대한 개선안들을 넣었고요. 그러니까 이 2기 신도시 얘기를 나올 때 꼭 빠지지 않는 얘기가, 아니 3기 신도시 얘기를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얘기가 뭐냐면 자족 용지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자족 용지에다가 뭐라고 괄호에서 써서 넣어놨냐면 판교 1테크노밸리 면적의 2.7배, 몇 점 몇 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도 기업들이 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이렇게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일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서울로 출퇴근을 했다라고 하면 서울보다 가까운 예를 들어 고향 창릉에 뭐 화전역 주변에 그런 회사들이 좀 들어와서 있으면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일산의 수요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당신네 집에서 좀 더 가까운 지역에 그런 일자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하려고 노력했어요라고 해서 끼워넣기들도 어느 정도 했고, 실제로 그게 뭐 자족용지에다 공급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가서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는 국가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일자리들, 양질의 일자리들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또 따져봐야겠지만 어쨌거나 2기 신도시 안에서 그런 부분도 하나를 고려를 했고요.
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이 어떤 이 광역철도라든가 이런 철도 교통망 개선을 할 때 이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서 추진 못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 와서 사는 사람들 머리 쪽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거에 따라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GTX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안 될 것처럼 보였던 GTX-B 같은 경우도 그 안에다 인천 계양이나 이번에 부천 대장을 갖다 끼워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남양주까지 물려가지고 사람들 머릿수가 많이 늘어나면 중간에 낀 여의도라든가 청량리라든가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타당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길게 보면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서 약간 추진 동력이 약했던 이런 1기 신도시 지역들 또는 2기 신도시 지역들 일부에도 길이 열리면서 좀 개선되는 거. 집값은 그 좀 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집값에 비해서 밀릴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교통은 연장이 되고 그 시점이 좀 더 빨라지면서 이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한 혜택도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고양 창릉 같은 경우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서부선 경정철 서부선이 세전역에서부터 연장해가지고 고양 시청까지 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철도가 더 연장되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1타 쌍피 정도는 노리려고 뭐 고민한 흔적이 있긴 있어요. 흔적이 있긴 있는데 당장 일단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당장 지정되면 득실을 따져봐야 되지만 당장은 화가 나겠죠. 근데 다시 생각을 해봐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사에서도 또는 그 기사에 대한 코멘트에서도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1기 신도시가 낡아서 수요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2기, 3기 신도시를 가까운 데다 지어서 다시 말을 바꿀게요. 분당이 집이 낡아서 서울의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 형태로 제대로 못한다. 일산이 주택이 낡아서 과거와 같이 서울의 주거 수요를 더 분산하지 못한다. 일산의 교통이 서울과 연결하는 교통이 예전같이 못해서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교통망을 개선해주고 일산의 아파트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바꿔주게 되면 기존의 일산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분당도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분당도 새 아파트를 바뀌어 교통망을 더 확대해주고 해서 그걸 제고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그럼 사실 그런 주장을 하는 내용의 근거 아까 제가 왜 우리가 이런 이 3기 신도시라든가 이 공급 대책이 나왔냐 다시 되짚어 보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해주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신도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 일산이라든가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도 아니 하다 서울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서울도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신도시의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주겠다는 명분이 사실은 지금 이 정부의 어떤 포지션에서는 서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인프라들이 확충이 되니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또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문 나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사실상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소외받았던 지역이고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산 재건축 안 돼요. 뭐 해봐야 리모델링이거든요. 네. 열심히 시끄럽게 떠들어 주셔서 소외 약간 좀 빠져 있었던 거에서 이제는 대화의 중심으로 들어오신 다음 그 다음에 재건축이 가능하게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든 뭘 하든 좀 뭔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광역 교통망이 확충이 돼서 인프라가 늘어나는 거가 사실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간접적으로 혜택이야 받겠지만 간접적으로 뭐 버스 노선 우리 동네도 아니고 옆 동네 버스 노선 하나 지나간다고 내가 삶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 차라리 이걸 계기로 해서 김효인 작가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강남만 살기 좋습니까? 딴 데도 살기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기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다시 새로운 활력소나 원동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막혀 있잖아요. 이런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넘어가는 형태에서 끝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괜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격한 반응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뭐 국민 청원을 한다든지 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좀 있으면 선거잖아요. 또 선거 때 뭔가 보여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좀 구체적인 행동들을 좀 해주시면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반포자이 이야기인데요. 뭐 좀 현실하고 안 맞는다라는 얘기도 있으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는데 좋은 자료인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반포자이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보유세 올라도 안 판대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 사람들은 재산세, 종부세 올라도 감당 안 된다고 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하여 보유세가 50% 가까이 뛰는 대표 단지 반포자이 이야기인데요. 84제곱미터의 아파트에 보유세가 225만 원이 올라서요. 결국은 740만 원이 됐고요. 공시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년 5%씩 비율이 올라가면서 2022년까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가 적용이 돼서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살고 있는 분들은 매물을 팔지 않겠다. 다시 얘기하면 시장에 매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신축 아파트로 공급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동반 상승의 호재 이런 것들도 기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다가 살짝 미동화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집을 못 파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거래도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가격도 형성이 되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재개발 재건축도 막았죠. 기존 아파트 양도세 때문에 막았죠. 이거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올라갈 기회만 있는 거 아닌가. 거기다 또 재산세 같은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미친 듯이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또 욕먹을래나? 네,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 공급이 안 나오면 되려 수요는 좀 받쳐주는데 공급이 안 나오는 부분 때문에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매물이 나와서 수급이 좀 돌까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반포자이가 좋은 게 뭐 예전에 한 25억 얘기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뭐 좀 빠졌겠죠. 다시 회복하는 중이겠죠. 그렇죠. 반포자이 50억이면 50억 갈까요? 100억 갈까요? 글쎄요. 언젠가 가겠죠. 언젠가 가겠죠. 네, 언젠가 네. 가겠죠. 네. 그게 내년에는 안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 안 가겠죠. 네. 뭐 안 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거겠죠. 싸다 비싸다는 네. 상대적인 것 같아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시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이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급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다. 뭐 1,000억 간다는 얘기예요? 50억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그거는 알 수가 사실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에 원래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공급이 부족할 수 있어요. 10년 후, 15년 후 이런 때에는. 왜냐하면 90년대 산 아파트들 이런 애들은 재건축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80년대 재건축들이 얼추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강남에 이렇게 좋은 새 아파트 물량이 많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강남이 만들어지고 나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2000년대 초중반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중후반부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추진했던 애들이 대부분 멈춰섰다가 지금 다 밀어내기 하듯이 밀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강남 안에 물론 이제 뭐 압구정이라든가 이제 큰 매모드 단지들 아직 지금 큰 블럭들 몇 개가 남긴 했지만 사실 이번 텀에 대부분 상당 부분 마무리가 되고요. 그 물량들이 앞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역대 어떤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부족하니까 계속 오를 것이다. 뭐 얼마까지 오를 거예요? 그 물량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아까 지금 현금을 얼마 들고 있는 사람,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거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 지금 물량들 지금 앞으로 나올 애들 얼마나 더 받아 먹어줄 수 있을 것인가, 시장의 에너지들, 수요 에너지들이 있을 것인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저는 베팅하지는 못하겠고요. 물량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그 보고 있는 관점은 그렇다는 거고 그와 별개로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사실 얘기하신 부분은 반포자의 아파트를 들고 있는 분이 안 판다. 이거는 랜드마크 아파트 들고 있는 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지만 여기 사는 분들은 애초에 강북의 아파트들 6억 7억 할 때 7억 5천 마포레미안 푸르지오가 7억 5천에 분양해도 미분양 나오던 시절에 그 당시에 반포자의 아파트 뭐 30평형대 이런 것들 14억 그 당시에도 13억 14억 금매가 뭐 13억대 나오고 14억 15억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싼 아파트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겠어요?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겠어요? 기본적으로 돈 잘 버는 분들, 깔고 있는 자산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말씀하신 이런 보유세 부분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어떤 상위 계층들이 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물건들 나오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겠죠. 근데 이제 이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더 새 아파트이면서 대단지이면서 랜드마크 아파트들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나면 이제 비교 우위가 떨어지면 그때 가면 또 여기 살던 분들도 야 살아보니까 새 아파트 저기 좋더라 움직이고 하면 야 이거 팔고 가자 하면서 물건들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 보유세라든가 이런 게 물건을 많이 막 쏟아지게 내게끔 하는 어떤 주된 원인으로 작동하기에는 소유층들의 소득 수준이 더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반대로 물건이 언제 나오느냐 그런 이 대체해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새 아파트 물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교체 수요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오히려 그때는 또 거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전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아 이거 계속 끌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보유세 문제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헬리오시티가 엊그저께 들은 정확하게 어저께죠. 어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98%가 입주를 끝냈어요. 그래서 헬리오시티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 당분간 또 공급이 약간 좀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마가 하나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게 고덕 재건축. 강동 이제 입주 시작하죠. 그렇죠. 네,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대장들은 지금 현재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아들들이 열심히 지금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어서 고덕은 물건들 네. 근래 이제 금매들 리스트들 좀 보고 하는데요. 네. 매력적인 물건들 많아요. 가격대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물량이 쏟아지면 매매도 전세도 이렇게 평소보다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둘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라시움부터 이제 입주 들어가고 하는데 보니까 뭐 이 가격대까지 물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추가하면 보유세 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런 그
강남의 인기 재건축을 통해서 지은 새 아파트 이제 벌써 새 아파트라고 하기에 연차가 있네요. 보유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잔뼈가 굵었죠. 그래서 그렇죠. 뭘 아냐면 정권이 무한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유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규제 정책은 항상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서 변화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당장 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만 해제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또는 이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장기적인 포석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시장이 안 좋으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아까 740만 원이면 월 60만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근데 60만 원 큰데. 그렇죠.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크지. 그렇지. 한 달에 이거 갖고 사는데. 보유세 부담이 있다. 네. 그러나 제가 그래서 이제 전해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시장 자체가 흔들흔들 불안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정 기조로 접어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송파구에서 강동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같이 전해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도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제 모니터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옷을 똑같은 거 입어가지고 쌍둥이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옷이 비슷한 옷이 딱 입어. 괜히 막 그 의도해서 한 것처럼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부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